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근대 파트 이제 진행하고 있어서 일제강점기 앞쪽으로 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할 부분은 이제 일제가 본격적으로 침략을 하는 부분과 이거 가만히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수호하려고 하는 활동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게 연도가 이전 시기에 조선 전기 후기 이럴 때에는 조금 큼직하게 나왔어요. 수십 년 아니면 100년 단위로 뭐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같은 연도 안에 월만 다르게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연도로 외우면 좀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 다 암기하실 게 아니라면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전후 관계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크게 연도는 머릿속에서 기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암기가 필요한 연도는 너무 중요해서 외우지 않을 수가 없는 연도 있죠. 국권이 피탈된 나라가 망한 1910년이라든지 광복이 된 45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야 되지만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들까지 막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것 때문에 요 사건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앞뒤 관계 파악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면 여기를 전체를 외워야 되는 그런 압박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자, 일제가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인만 겪었던 역사가 있잖아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한국 사람만 경험했었던 역사, 우리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 일제강점기로 가는 이 시점의 역사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국권이 피탈당하러 가는 그 시점에 어떤 주변 대립이 있었냐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조금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러일전쟁 이전에 사실 우리가 앞선 단계에서 청일전쟁을 조금 봤었잖아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고 우리가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을미사변이 또 일어났고 을미사변 다음에 지금 아관 파천을 했잖아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기 때문에 왕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권을 얻기가 쉬웠겠죠. 러시아가 점점 영향권을 확장해가는 가운데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대립이 당연히 심해지겠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와서 개항도 먼저 했는데 이권을 이제 지금 러시아가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격발되는 시점이 바로 요 사건인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기 압록강 위쪽에 용암포라고 있어요. 이 용암포가 만주로 왔다 갔다 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되게 중요한 지점에 있는 그런 포구인데 이 용암포를 점령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매우 복잡하게 일어나는데 날개 설명 옆에 있는 거 보면 여기 주변에 산림채굴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이 나무를 베어가는 권한을 우리가 갖고 가고 여기다가 목재 창고를 짓겠다. 이러면서 벌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한테 원래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단순하게 나무를 베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무를 벤 그 자리에 뭐 창고 같은 거 짓고 군사 기지 같은 거 짓고 그러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목재 창고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쓱 들어오면서 이 산림 채굴을 하면서 그때 청나라한테 뭘 요구하냐면 우리 러시아의 허가 없이는 만주에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를 요구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만주까지 확장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과 러시아가 내려오는 거를 전혀 원하지 않았었던 영국 사이에서 굉장한 긴장감이 이제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격발 직전까지 가는 건데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는 여기 도저히 빼앗길 수 없는 거거든요. 러시아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영향권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용암포의 점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조차지로 우리가 여기를 가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일본이 이거를 결사반대하면서 무슨 조차지냐 여기는 모든 국가가 똑같이 균등하게 점유할 수 있게 개항장으로 오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요구를 하는 거죠. 둘이 지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여기 보면 용암포하고 압록강의 하구 일대를 불법으로 이제 점령을 하고 여기 우리 조차지로 할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협 지점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굉장한 티격태격이 있게 나는데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이제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이 사건이 1903년에 요쯤에 좀 일어났는데 요게 우리나라 내부에도 굉장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시점이고 일본이 우리한테 강압을 주는 거예요.
용안포가 우리나라 국경 안쪽에 있으니까 용안포를 개항장으로 개항을 해라. 조차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강압을 하고 있었던 시점에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야, 이거 괜히 러시아랑 일본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에 고종이 기습적으로 국외 중립을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을 거야 하면서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국가가 이렇게 말을 해야 양쪽에서도 얘기를 들어줄 텐데 사실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전혀 소용이 없었고 우리의 중립을 무시하면서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한 달도 채 안 돼서, 중립을 선언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해버리고, 크게는 한반도, 우리나라하고 만주의 지배권을 놓고서 이제는 러시아랑 일본 사이에 전쟁이 난 거예요. 언젠가는 날 거였어요. 이게 격발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한을 빼앗는 거가 같이 일어나요. 러일 전쟁과 국권의 침탈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순서를 보면 먼저 전쟁을 할 때,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일본이 우리가 국외 중립했는데 무시하고 강제로 이제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우리나라는 원하지 않았는데 한일 의정서라는 거를 체결을 해요. 한일 의정서. 이거를 뭐냐면 일본이 군사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우리나라의 군사적인 요지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우리는 이걸 동의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강요를 하니까 이거를 체결을 해요. 이때 우리가 뜯어서 내어준 땅이 지금의 용산 일대예요. 용산 쪽을 군사기지로 쓸 수 있게 하는 거로 오케이를 해준 거죠. 굉장히 넓은 땅을 군사기지로 빼앗기게 되고 그 뒤로도 계속 군부대가 막 들어가요. 나중에 우리 한참 뒤에 이 광복이 되고 나서도 미군이 또 그쪽으로 또 들어오게 되고 군사기지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쪽이. 그래서 군사기지로 여기를 떼어주게 되고 군인들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부속 기관들 이런 사람들 계속 들어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 같은 게 또 용산 일대에 생기게 되는데 거기는 예전의 용산과는 이제 다르겠죠. 그래서 그 일대를 따로 떼서 우리가 신용산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지하철역 이름으로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신용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까지 크게 내어주면서 당연히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졸지에 집을 빼앗기고 막 떠돌게 됐겠죠. 용산 일대에 가시면 용산 역사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 박물관에 가면 예전에 이 불법적으로 한일 의정서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체결하고 나서 용산을 어떻게 빼앗았고 여기가 얼마나 불법적인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를 박물관 내부에서 볼 수 있게 그거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일본의 전쟁을 도와준 꼴이 됐어요. 땅을 내어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고 나서 러일 전쟁이 발발해서 아주 크게 이제 전쟁이 나고 있는 와중에 점점 전세의 유리함이 일본한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길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또 다른 조약을 강요를 합니다. 그게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고문 정치를 하는 거예요. 고문 정치. 첫 번째는 자, 이제 전쟁에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침략의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서 첫 번째가 고문 정치예요. 근데 고문은 우리가 회사에서도 자문위원이나 고문위원이 있잖아요. 정식으로 들어가 있는 직원이라기보다 뭐 조언을 얻는다든지 하는 뭐 그런 역할로, 특임 같은 역할로 오는 건데 그런 특임의 역할로 고문을 파견을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습니다.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오고요.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라는 사람이 옵니다. 메가타의 이름은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본의 경제 지배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화폐 정리 사업 같은 거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 아직 안 끝났는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길 것 같았을 때 우리나라에 침략을 벌써 시도를 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한일 협약을 첫 번째로 맺고 고문 정치가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아무도 이제 일본을 막을 국가가 없어요. 러시아는 철병을 해서 군대를 다 빼게 되고 이제 여기서 눈치 볼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기 시작해서 두 번째로 맺은 1차 협약은 고문 정치고 두 번째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겠죠. 이걸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해요. 을사늑약 잘 보시면 1905년이 을사년이라서 을사라고 이름하는 거죠. 요 늑약이 뭐냐면 일본이 지금 정동에, 여러분 서울에 시청 있는 그쪽에 정동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정동에 중명전이라고 하는 장소가 지금 복원이 되어 있어요. 덕수궁에서 조금 살짝 떨어져 있는데 덕수궁 옛날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던 데고요. 여기에서 고종의 비준, 사인 없이, 도장 없이
허가 없이 강제로 체결한 불법적인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예전에는 을사조약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국제법 상으로 무효가 맞다, 이거는 불법이야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치스럽게 억지로 맺은 불법조약이라는 뜻으로 늑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 고문 정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특임 정도의 고문이 아니라 아예 그냥 쑥 들어와서 통감을 파견을 하죠. 통감 정치입니다. 통감부라는 이거를 또 신설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거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우리의 정부 체제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여기 상위에 있는 초월적인 걸로 통감부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통감부를 설치해서 통감 정치를 실시를 하고요.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런 통감으로 들어오는 사람인데 이 통감 정치를 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뺏어갑니다. 외교권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하고 우리가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라던가 이런 게 외교권인데 이거를 일본이 가져갑니다. 이거가 을사늑약이 맺어졌다라고 사람들한테 발표가 됐을 때 거의 나라가 뭐 한 70% 이상은 망했다고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우리가 이걸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 되게 억울한 게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장소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나가지도 않았고 직접 뭐를 한 게 전혀 없어요. 실제 이 문서 공개되는 걸 보면 고종이 사인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칸은 비어 있거든요. 실제 여기에 뭔가를 하지는 않았다란 얘기예요. 고종이 강경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 을사늑약에 그 밑에 장관급의 사람들이 대신 여기다가 서명하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판 5명의 이제 이런 매국노라고 해서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몸을 담고 있었던 정부 관료들 중에는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하는 걸 통탄하면서 저항의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결로 이런 거에 거부를 드러낸 사람들이 있고요. 민영환이랑 조병세라는 사람들이 자결을 하고요. 장지연이라는 분이 신문에 황성신문에다가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굉장히 크게 이거를 한탄하는 내용의 어떤 글을 또 싣기도 합니다. 이게 가끔 자료로 나오기도 하니까 이름 좀 기억해 주시고 고종대로 얼마나 억울해요. 난 여기 나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다 사인도 안 하고 비준도 안 했는데 조약이 체결됐대. 내가 이거 오케이 하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통스럽고 하니까 이거는 불법이다. 난 이걸 허가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적절하게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다수의 서구 열강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걸 읍소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노리다가 을사늑약이 지금 1905년에 체결이 되는데 한 2년 정도 있다가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데에서 만국 평화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각국의 정상들이 다 모인다는 거죠. 저기다가 내가 밀사를 파견을 해서 이게 불법적인 거고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만천하에 알려야겠다. 그래서 몰래 이것이 불법이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내용으로 밀서를 하나 써주면서 특사를 3명을 선정을 해서 파견을 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헤이그 특사 파견 사건인데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렇게 3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이 사람들은 일본의 눈을 피해서 가야 되니까 굉장히 먼 길을 돌아서 여기 특사 가는 네덜란드 회의장에 가는 데까지만 헤이그 회의장 앞에 가는 데까지만 거의 반년 정도 걸렸어요. 굉장히 힘들게 갑니다. 되게 힘들게 가서 거기 앞에는 갔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실패한 거거든요. 실패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실패했어요. 여기 날개 설명에 보면 자, 일제 그 을사늑약을 무효화해서 일제의 침략을 알리려고 시도는 했지만 실패했어요. 우리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미 그 회의장 안쪽에 우리 외교권 뺏겼잖아요. 외교권 뺏겼으니까 일본과 조선을 동시에 대표하는 일본 측의 이 외교관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우린 권한이 없다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근데 너네 외교권은 쟤네가 대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불법이란 얘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회의장 문 앞에서 막 영어로 막 연설하면서 우리 특사들이 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우리는 저기 동쪽 끝에 코리아에서 왔다 하면서 막 읍소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는 봤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이거를 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겠고 당시의 서구 열강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편을 들어서 얻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거를 인정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는 게 더 많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서구 열강의 그런 도덕과 정의에 읍소를 하기에는 세계 외교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 기브앤테이크인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고종이 사실 고종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죠. 너무나 연약한 방식으로 통치를 했다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데 이 역사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으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고종의 방식이 우리가 보기엔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고 그런 면이 좀 없잖아 있긴 하지만 세상에 어느 왕이 어느 대표자가 자기 나라가 이렇게 물고 뜯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것을 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처럼 정보가 굉장히 오픈돼 있고 서로 접촉이 어렵지 않은 시대랑은 다른 시대니까 국제 정세라고 하는 거에 고종은 다소 어두웠을 수 있어요. 마냥 이제 아득하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헤이그 특사는 실패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헤이그 특사를 몰래 파견했는데 그 앞에서 막 소란을 떨었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 안에 있었던 일본인 그 외교관이 뭐야, 우리 몰래 특사를 파견했어? 뭐 우리가 불법적으로 점령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다 들어버렸기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 이 헤이그 특사의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몰래 이런 걸 파견할 수가 있냐? 이렇게 국제적으로 우리를 대대대 망신을 주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이때 이토 히로부미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방방 뛰고 난리가 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에게 이거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요. 그래서 고종이 이때 사실은 그만둔다고 한 게 아니라 알겠다. 나는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칩거한다. 그래서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고요. 그냥 잠깐 쉬고 자기 아들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다 됐어요. 그런데 그 대리청정이라고 하는 건 임시로 잠깐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일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대리청정이 아니라 그냥 아예 양위를 하겠다. 이걸로 바꾼 거죠. 당연히 고종과 이거를 받는 입장인 순종도 여기에 격하게 반대를 하면서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제로 퇴위당하는 이 마당에 양위하는 그 양위식이라는 게 있겠죠. 거기에 둘 다 안 나가요. 당사자가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안 나왔는데도 문서를 그냥 자리에다가 올려놓는 방식으로 양위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종이 황제 자리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억지로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뭐 순종은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고 하니까 이 순종을 겁박을 해요. 이 순종을 협박해서 새로운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맺은 거를 1차 협약, 2차 협약이라고 하고 이제 황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신협약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3차가 아니라 신이라는 글자가 붙은 거는 이제 황제가 바뀌어서 그래서 요게 붙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게 1907년에 벌어지는데 이때가 정민년이라서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해요. 말도 안 되는 조항이 7가지가 들어가 있었던 건데 통감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해지고요. 부속 밀약을 무슨 보험조약처럼 막 이렇게 달아놓은 게 있었어요. 여기에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일본 제국이 너희를 보호해 줄 거기 때문에 너네 군대는 유지를 할 필요가 없어. 왜 국가의 비용을 낭비하면서 군대를 유지하니? 우리가 지켜줄 건데. 사실은 우리의 손발을 잘라놓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여기에 반발하고 고종퇴위에 반발을 해서 의병이 또 크게 일어나기도 해요. 정민년에 일어난 의병이라고 해서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이제 우리 군대 해산했잖아요. 이제 팔다리 완전히 잘라놔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대한제국의 사법권 그리고 감옥에 대한 어떤 권리 이런 것도 다 가져갑니다. 그래야 우리 독립운동가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쫓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그리고 나서 바로 1910년에 한일병합조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일병탄이라고도 부르는 불법적인 국권 침탈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대한제국의 국권은 완전히 피탈을 당합니다. 그게 1910년이에요. 1910년 8월 29일자로 발표가 됩니다. 우리와 일본을 하나로 합치겠다라는 조서가 발표가 되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긴박하게 몇 달 사이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암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권한을 계속 빼앗으면서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을사늑약이랑 새로운 협약을 맺는 헤이그 특사 파견 부분이겠죠. 여기 두 개 부분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오니까 어느 과정의 앞뒤 관계를 거쳐가지고 이게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권한을 조금씩 중심부로 가져가면서 뜯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국권 피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항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먼저 다 없애놓는 거죠. 군대 해산시키고 사법권 가져가고 이런 거가 그래서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당연히 한 번에 외워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시면서 한번 봐주시고요. 이것만 봐서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시면서 그때그때 다시 한 번씩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국권 침탈은 이렇게 되고 그럼 우리가 이거 가만히 보고 있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 항일 활동이 일어났어요. 일본에 대항하는 항일 활동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특기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가 특기 중에 하나가 의병이죠. 의병. 의병이 뭐예요? 나라에 소속된 군대나 뭐 경찰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국가에서 소집해가지고 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서 이 대항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다 일반인들이에요. 정의로운 병사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일어나서 싸우죠. 우리 임진왜란 때도 그랬잖아요. 곽지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병장으로 일어나서 막 싸우게 되는데 국가가 어려워지면 사실 신분에 상관없이 다 같이 일어나서 싸우는 경향성, 민족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김없이 이 일본의 침탈 시기에도 들어오게 되는데 의병 운동이 가장 크고 확실하게 일어났었던 시기 중에 하나고 이걸 우리가 크게 세 번으로 나눠 가지고 좀 기억을 해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여기에 반발작용으로 일어났었던 크게 세 번의 의병 전쟁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가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사변이 있었죠. 명성황후가 경복궁 안에서 살해당하는 을미사변과 그리고 을미사변 뒤에 갑자기 단발령 같은 거를 내리면서 굉장히 우리의 동요가 심해져요.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행위는 단순하게 외모적인 부분에 어떤 변동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사상을 잘라버리는 그런 것 같은 의미를 준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굉장한 반발을 가지고 전국에서 유생과 일반인들이 좀 일어나게 되는데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 출신의 선비들이 의병장으로 떨쳐 일어납니다. 유인석이랑 이소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의병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심지어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은 충주성을 점령을 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파죽지세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단발령 내렸던 거 철회하겠다. 그래, 머리카락 안 잘라도 돼. 단발령을 철회를 하고 고종이 이 사람들한테 자, 단발령 이제 다시 걷어드릴 거니까 이제 그만하고들 해산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 사람들은 선비들이고 이 사람들 성리학자들이잖아요. 선비들이니까 이 성리학의 논리에 따르면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왕이 직접 나서서 단발령을 철회하고 해산하라고 권유를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해산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해산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일어났었던 큰 의병은 을사의병이에요.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 통감부가 설치가 되니까 난리가 나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 같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전국에서 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주도 세력의 특징이 뭐냐면 을미의병은 주도 세력이 그냥 양반층이라기보다 유생층이에요. 유생층이었는데 을사의병부터는 유생도 있어요. 최익현이나 민종식 등의 유생도 있는데 평민의병장도 나와요. 신돌석이라고 하는 평민 출신의 의병장도 나와서 신분에 가리지 않고 너도 나도 일어나가지고 크게 일어난 게 을사의병이고요. 자, 최익현의 활동이 조금 두드러지는데 이 사람 이름은 종종 나오죠. 여기 날개 설명에 보면은 의병을 일으키고 쭉쭉쭉 대치를 했었는데 관군이랑 대치했을 때 사실은 항의를 하려고 일어난 건데 일본에 대항하려고 병사들을 모아서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관군이랑 대치를 딱 하게 되니까 동포끼리는 우리나라 사람끼리는 싸울 수 없다면서 스스로 싸우기를 포기를 하고 잡혀서 결국에는 대마도까지 유배를 가서요. 거기서 순국을 하게 돼요. 여기서도 막 단식투쟁 같은 거 하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병도 했고요. 여러 군데에서 의병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 첫 번째 을미의병이 있고 두 번째 을사의병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의병으로 뭐가 일어났냐면 고종이 강제로 쫓겨났을 때 여기에 반발하면서 그리고 한일 신협약 같은 거 맺으면서 군대 해산하잖아요. 여기에 대대적으로 반발이 일어나면서 또 한 번 정미의병이라고 하는 게 크게 일어났는데 해산된 군인들이 여기에 합류를 해요. 전문적으로 싸우는 걸 배우고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제국의 해상 군인이 여기에 합류를 하면서 군사력이 좀 확 올라갑니다.
전투력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그냥 단순 의병이 아니고 의병 전쟁이라고도 불러요.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겠죠. 일본이 상대를 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 힘을 얻고 버프를 받아서 13도 창의군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전국에 13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13도에 창의군이 군대가 다 일어나서 여기 뭐냐면 엄청나게 지역마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총대장으로 이인영이 있었고 군사장으로 허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허위 요 두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각국에서 사람들을 지금 각 도에서 전부 다 모아서 이 숫자가 사실 어마어마했다고 나와 있어요. 10,000명이 넘는 숫자의 의병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번에 서울에 진격을 하면 일본을 쫓아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걸로 전국에서 거병을 해서 굉장한 속도와 엄청난 숫자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군대만 모은 게 아니라 각국 영사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영사관들 있잖아요. 외국 영사관이나 공사관에 자, 우리 의병을 국제법상으로 정식 교전 단체로 인정을 해줘라.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일어난 교전 단체다. 이거 인정을 해줘라. 이것도 요구하고요. 저기 양주에 다 같이 모여서 서울 진공작전을 꾀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서울로 들어가는 건데 동대문까지는 갔어요. 동대문까지는 갔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일본의 반발을 맞이하고 거기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를 하게 돼요. 일본으로서도 우리의 규모를 보고 살짝 깜짝 놀랐고 의병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 나중에 한반도를 통치하는 거가 상당히 불편할 수 있겠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이 폭도들을 싹 쓸어 없애버려야겠어. 그러면서 일본도 모든 군 전투력을 다 동원해서 총동원해가지고 13도 창의군을 격파를 하려고 했었죠. 이때 잡혀 죽은 사람 정말 많고 총대장 이인영과 이 군사장 허위도 여기에서 또 잡힙니다. 이분들은 잡혀가지고 저기 서대문 형무소 거기에 끌려가서 순국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의병 전쟁은 결국에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런 게 일어나는데 자, 정미의병 실패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또 일어나요. 의병 활동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개별적인 활동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친일적인 외교 고문, 외국인 스티븐스가 있었잖아요. 외교 고문으로 파견됐었던 사람. 우리나라의 전명훈 장인환이라는 분이 요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는 일을 뛰어들어서 여기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를 사살을 합니다. 이게 1908년의 일이고 다들 알고 계시는 안중근 의사가 있어요.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에 가서 하얼빈에서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내리는 걸 기다렸다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쏴서 사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1909년의 일이죠. 총을 쏘고 나서 도망을 가지 않고 그 주변에 러시아 사람들이 또 모여있고 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코레아 우라라고 소리를 치고 잡혔다고 되어 있어요. 뭐 대한 만세, 우리나라 만세란 뜻이죠. 그래서 도망을 가지 않고 당당하게 체포가 되어서 리순 감옥에 수감이 됐고요. 여기서도 계속 책 읽고 붓글씨 써주고 심지어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저술하다가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09년에 일어난 일인데 1909년에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안 망하게 하려고 이런 걸 한 건데 가장 위에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하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되어서 1910년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망할 때 일본에 협조했었던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요 분도 이렇게 느끼셔가지고 이 스티븐스를 사살한 건데 안중근도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친일파를 암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일본인보다 이 사람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재명 의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재명 의사는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완용이 안에서 미사를 보고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기습적으로 이완용이 마차에 뛰어 올라서 이완용을 습격을 하고요. 이완용이 마차에 이걸 끌었던 마부는 여기서 거의 즉사를 하고 이완용도 여기에 칼을 맞았는데 이게 총이 아니라 칼이었기 때문에 외상을 치료를 해서 중상은 입었지만 살아났어요. 이재명은 여기에서 체포가 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서 순국을 하시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1908년, 9년 이런 게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1910년에 국권이 피탈당하고 그랬죠. 이런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을 쓰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는 시점이 되니까
울분을 토하면서 군사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죠. 저거 보국 안민의 약자입니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보안회가 무슨 활동을 하냐면 일본이 우리한테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 황무지가 여러분들 생각에 아무것도 없고 막 모래바람 날리는 그런 황무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황무지의 정의가 살짝 애매하거든요. 저거를 만약에 오케이 해주면 일본이 황무지라고 주장하는 거의 모든 땅을 우리가 내어줘야 할 수도 있어요. 말이 황무지지 토지를 빼앗고 침략하는 굉장한 계기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운동을 펼쳐서 이거를 철회시킵니다. 이거 성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한자강회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강연회를 개최를 하고요. 정보를 이제 골고루 나눠주는 거죠. 월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내용을 퍼뜨리는 거를 해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는데 이거 지금 종류가 애국 계몽운동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계몽은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 활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퇴위하는 거 말도 안 된다라고 반대 운동을 하다가 일본이 지정했었던 보안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꼬투리 잡혀가지고 해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민회, 이거는 뒤에 나올 신간회랑 같이 헷갈리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이름인데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신민회는 안창호와 양기탁을 중심으로 조직된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결성이 돼요. 안 망하게 하려고 결성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의병들 파탄 내는 거 딱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가 이런 활동하는 거 무시무시하게 탄압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비밀 결사 단체로 활동을 하게 되고 자 여기서 사람들이 국권을 빼앗겼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뭘 하냐면 전 국민이 우리나라란 무엇인가, 왜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되고 왜 일본이 지금 하는 행동이 침략 행위인가 이런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실력 양성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려는 뜻을 갖고 있었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보다는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돼. 이런 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단체가 신민회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을 깨어나게 해야 되니까 학교 만들어야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 학교를 세워요. 교육활동으로 안창호가 평양에다가 대성학교 만들고요. 이승훈이 정주에다가 오산학교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힘을 키워가지고 이 일본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민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도 만듭니다. 그리고 책 출판하는 태극서관도 만들고 국권이 완전히 피탈되고 1910년 이후에는 저기 일본의 추적을 피해서 남만주 서간도로 올라가서 삼원보라는 지역에다가 독립운동 기지하고 신흥 강습소를 설립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가 됩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같이 포함됐었던 사람 중에 나중에 이회영이라는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산되냐면 이 사람들의 활동들이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하고 민족산업 육성하고 계몽시키고 독립운동하고 아주 일본 눈에 가시였을 텐데 비밀결사단체로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시탐탐 해산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걸 조작을 해요. 백오인 사건, 여기 백오인 사건 보면 조선 총독부가 신민회를 비롯한 우리 민족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건을 조작을 해서 여기에 관련자라고 명단을 발표하면서 무려 105명이나 체포를 해가는 사건입니다. 이걸로 우리 신민회를 이끌었던 주요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와해가 돼버려요. 이게 1911년도의 일입니다. 연도보다는 우리가 나라 망하기 전에 조성이 되어서 그 뒤에도 활동을 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해산이 되더라. 여기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열강들의 활동이 또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의 국권을 빼앗길 때 일본만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속으로 막 쳐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일본이겠죠.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권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볼게요. 경제 침탈. 일본의 침탈이 제일 가장 강력했죠. 땅 뺏는 거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국권 완전히 피탈하기 전에 우리의 땅을 더 효과적으로 자기네들이 걷어들여서 원하는 데 쓰기 위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걸 그냥 아예 세워요. 1908년이니까 나라 망하기 전이잖아요. 그 직전에 사실 모든 준비를 지금 다 해놓은 거죠. 요거를 세워가지고 우리의 토지를 수탈하려는 거를 체계화시킵니다. 한국의 토지, 자원 이런 거를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빼앗기 위해서 세운 게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식민지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 작업을 지금 한 거죠. 그리고 이권 뭐 한두 개가 아니지만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등등등 엄청난 이권을 얻을 수 있는 철도 부설권을 독점해서 가지고 갔고요. 여기서 돈도 벌고 이걸 통해서 자원과 자본과 인력을 수탈하는 용도로 철도를 또 쓰죠. 철도를 식민지 지배의 도구로 또 쓴 겁니다. 그리고 화폐 정리 사업이 있는데 우리 고문 정치 나왔을 때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라는 사람이 파견이 됐잖아요. 메가타가 뭘 하냐면 일본의 제1은행권이라고 하는 일본 화폐를 기준 화폐로 정해요. 우리나라 화폐 말고 일본 거를 기준 화폐로 정하고 조선 화폐로 쓰였던 옛날 버전의 백동화가 있는데 이거를 레벨을 나눠가지고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라고 우리가 외국 여행 갈 때 지폐 교환하는 것처럼 이거 바꿔가라고 강요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백동화의 레벨을 일본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금액으로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만 원을 일본 거로 교체를 하고 싶으면 100만 원 어치의 일본 돈으로 교환이 돼야 되는데 야, 너 백동화가 좀 급이 낮은 백동화네? 이거는 이만큼은 못 받겠다. 그러면서 평가 절하를 시켜가지고 원래 100만 원 줘야 되는데 이거 한 30만 원어치밖에 안 되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돈을 바꾸는 조선 사람은 7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거겠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줬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원래 우리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여기 자본에서 경제에서 밀어내는 그런 작업도 되고 일본인이 들어왔을 때는 정착하기가 어렵지 않은 그런 경제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본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돈도 못 쓰고 일본 화폐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식민지 운영을 하기 위한 제반 작업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보면 다른 나라들이라고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건 맞는데 서구 열강이라고 해서 우리를 도와만 준 건 아니고 이들도 얻고 싶은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왔겠죠. 서구 열강의 침탈을 간단히 정리해 놓은 건데 러시아는 광산 채굴권 가져가고요. 저기 위쪽에 두만강이랑 울릉도 지역에 나무 채벌하는 거 가져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나무가 이때 베어져 나갔고 러시아는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오려고 하다가 러일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미국은 철도 부설권 처음에 가져가요. 나중에 일본에 뺏기긴 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게 금광 채굴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엘버트 테일러라든가 우리나라 3.1운동을 처음으로 외부에 알린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도 원래는 금광 사업이랑 여러 가지 부속 산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권을 얻을 게 있으니까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런 거 가져갔고 프랑스는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얻어냈는데 일본이 나중에 이거 획득을 하게 되고요. 이런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독일도 금광 채굴권을 가져갑니다. 지금 외국 사람들이 주로 우리나라 금광 채굴권 가져가는 거 보이시죠? 우리나라가 사실 금이 그렇게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예전에 좀 더 많기는 했겠죠. 금광이라고 하는 광산이 존재했다는 거는.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인들이 특히 미국 사람들이 금광 채굴권 많이 가져가서 금을 캐면 이렇게 캐는 작업은 너무 힘든 작업이잖아요. 이거 캐가지고 막 이거 금 이렇게 걷어내고 하는 거가 굉장한 노동력이 드는 건데 노동자들은 조선 사람을 썼을 거예요. 현지에서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임금이 싸고 현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금광 노동자로 쓰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도 금은 알아보잖아요. 이 금이 쌓여있는 거를 보면 와 이게 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금 덩어리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우와 하고 가서 만져도 볼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금을 딱 캐면은 금이 캐 있는 곳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혹시 이거 훔쳐갈까 봐 그 미국인 감독관이 와가지고 금 덩어리에 다가가면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모르니까 자기네들 말로 막 떠드는 거지. 가까이 가지 마라. 이거 만지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손 뻗으면 만지지 마. 노터치 노터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노터치를 한국 사람들이 귀로 듣기에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노터치 노터치를 노다지 노다지 하는 걸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야 이거 완전 노다지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역사가 그렇게 긴 단어는 아니고 우리 역사에서는 되게 슬픈 단어인 거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금을 훔쳐갈까 봐 만지지 말라고 했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단어로 쓰일 정도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금광이나 또 은광 같은 거는 외국인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자원을 많이 뺏겼다라는 게 여기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걸 뺏어간 사람들 중에서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만 있는 게 아니고 매우 여러 나라들이 다 달려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걸 또 가만히 보고만 있었느냐? 그러진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걸 막아내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또 같이 진행을 하는데 여기 밑에 보면 경제적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했냐? 방공령이라는 거를 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여러 가지 부속 조약을 맺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무제한으로 곡물 유출하는 이상한 조약이 있었어요. 조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흉년이 들어도 그러면 쌀을 내보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흉년이 들거나 말거나 쌀을 막 가져가요. 그럼 우리는 먹을 게 없잖아요. 정작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잡곡도 없어가지고 막 어디서 보리 껍데기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먹다가 다 굶어 죽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수령은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조선 안쪽에 식량이 부족해지고 우리는 정작 먹을 쌀이 없어서 쌀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사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도 많고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속출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원래 곡창지대가 주로 남쪽에 있어요. 남쪽은 뭐 평야가 넓으니까 뭔가 많이 나오긴 하겠죠. 문제는 평소에도 농사 지을 땅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작물의 수확량 자체가 별로 되지 않는 저기 윗동네. 여기 함경도하고 황해도. 여기는 안 그래도 고산지대가 많아가지고 농사가 잘 안 돼요. 남쪽에 비해서 상당히 수확량이 적은데 여기에 있는 걸 다 가져가 버리니까 분홍 소리 듣던 사람들도 이제 다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 넘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심각하게 곡물의 부족과 곡물 가격의 폭등이 있으니까 이 함경도하고 황해도 우리나라 관찰사가 안 되겠다. 이러다 다 죽는다. 그래서 방공령을 선포를 했어요. 원래 우리가 무제한 수출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좀 수정해서 개정한 조항 중에서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면 그러면 이거 수출 금지할 수 있다라는 한정적인 이거를 받긴 했었거든요. 당연히 이 두 명의 관찰사는 이 날짜에 맞춰가지고 방공령을 선포를 했어요. 한 달 전에 미리 알렸는데 이거를 한 달 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일본이 우긴 거죠. 우리는 못 들었는데 그런 거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너네 약속을 어겼잖아. 약속 어기고 왜 방공령을 선포해? 우리 손해봤어 라고 하면서 조일 통상장정 개정을 또 구실로 자, 한 달 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너네 안 했잖아. 어쨌든 우리는 이거 모르는 일이야. 너네 약속 어겼으니까 너네 방공령 하지 마. 이거 철회하고 그리고 우리 피해봤으니까 돈을 내라. 배상금을 또 요구를 하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수령들이라면 이 위정자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활동을 한 건데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야말로 수탈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상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일본 상인 들어오고 청나라 상인 들어오고 미국이랑 프랑스랑 그런 외국인들까지 지금 막 들어오니까 외국 상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상인들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신기한 물건들 혹은 좀 더 저렴한 물건들 들어와서 시전 상인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이 상권 수호 운동이라는 것도 전개를 막 합니다. 집단 행동을 하면서 이들을 막아내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목할 만한 게 요건데 국제보상운동이라고 있어요. 국제보상운동. 이거는 뭐냐. 자, 일본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하고 개화 정책을 한다는 이유로 차관을 강요를 해요. 돈 빌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네 나라 개발하고 개화해야 되는데 돈 없지? 우리가 돈 빌려줄게. 자, 이 돈으로 해. 하면서 억지로 돈을 막 빌려주고 이자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원하지 않는데 아, 나 돈 필요 없는데 너 지금 돈 필요하지? 1,000만 원 빌려와라. 하면서 막 이자를 막 엄청나게 이렇게 불러버리면 나중에는 원금을 갚아도 이자가 더 많으니까 계속 빚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빚이 점점 많아집니다. 빚이 점점 쌓여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 독립운동가나 민족운동가들 중에서 야, 이러다가 진짜 경제적으로 완전히 일본에 종속되겠다. 이 억지로 진 이 빚을, 이 차관을, 국채를 얼른 갚아야겠다. 자, 우리 전 국민이 모아서 조금씩만 모으면 국채 갚을 수 있어.
경제적인 주권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하기 시작한 게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여기 지금 형광펜 처리돼 있죠? 먼저 대구에서 서상돈과 김강재라는 사람이 발의를 해요. 국제보상운동을 합시다. 발의를 하고 서울까지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국제보상기성회라는 게 조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1원씩만 모아도 우리가 지금 국민이 몇 명이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운동을 하고요. 국채 갚기 운동을 하고 배들이 만들었던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에서 광고도 막 해주면서 후원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우리는 뭔가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을 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거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IMF 겪을 때에도 금 모으기 운동이 있었던 거랑 약간 유사한 성격인데 정말 엄청난 양의 돈이 모인 거예요. 실제로 국채를 다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모였는데 우리나라가 돈을 갚아버리면 경제 침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를 통감부가 방해를 하겠죠. 그래서 통감부가 이거에 주축이 됐었던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너네 모금운동 해가지고 얻은 거 이 사람이 횡령했어 라고 하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구속해버리고 일진회라는 친일단체가 엄청나게 회방을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돈 갚으려고 돈을 모았는데 이걸 갚지를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했지만 대단히 특수성 있는 활동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맨 처음 시작했었던 대구 가시잖아요. 대구에 가면은 국채 보상 거리가 있어요. 우리의 민족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 어떤 민족 활동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관광지로 여기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구국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 여기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지금 앞서서 이런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대 시기가 사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아요. 이때 일본이 억지로 한 것도 있지만 서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근대적인 어떤 문물이 또 소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근대의 문화가 또 어떤 식으로 발전을 겪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